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디지털 에셋 박근모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셋 박근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 인성 좋아. 애기 아빠. 애기 아빠 박근모 기자. 애기 몇 살이에요? 지금 36개월. 36개월? 첫째는 귀엽겠다. 36개월, 둘째는 7개월. 첫째가 36개월이라고요? 네. 둘째는 7개월? 네.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첩첩산중이다. 첩첩산중이야. 지나고 나면 네. 사실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행복하다. 귀엽긴 되게 귀여울 때죠. 그러니까 저도 인생에서 어떤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게 하나만 해봐. 예, 그러면 저도 그때를 찍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음. 손잡고 그때 걸어갔다는 가서 거 할 때. 지금은 도저히 저렇게 인간이 말을 안 들을 수 있나 싶은 그 인간들의 어린 시절을 어린 다시 시절. 한번 가서 안아주고 해보고 싶은데 그때는 정말 미쳐버립니다. 정말 얘를 진짜 던져버릴까? 예. 오늘은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어린 얘기했지. 시절. 예. 맞아. 자, 비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네, 그쵸. SEC에서는 자꾸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쵸. 계속 승인을 안 해주고 있었죠. 네. 이게 사실 자산 운용사들이 한참 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전부터 현물 ETF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SEC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해주고 있었죠. 그게 2018년도부터 발생한 일이었거든요. 예. 2018년도부터 이미 현물 ETF 하게 해주세요. 선물 ETF도 하게 해주세요. 계속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SEC가 계속 안 해주다가 그 뒤에 2021년도 돼서 선물 ETF가 나왔고 지금 현재까지도 현물 ETF는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태. 선물 ETF만 있고 비트코인 선물. 네. 비트코인 선물. 현물은 없다. 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선물은 되고 왜 현물은 선물은 안 되고 되고 현물은 현물은 안 안 되는지도 궁금하고. 어. 안 해주면 선물로만 하면 되지 뭐 그것도 굳이 현물이 왜 필요한지. 아, 그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그냥 비트코인 선물 사면 되잖아요. 네. 그게 결국 미래 비트코인 가격에 베팅하는 거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무슨 3배 그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 같은 것도 있는 것 아, 같던데.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아 선물인데 3배. 네. 네, 그런 것도 레버리지. 있습니다. 레버리지 3배. 네. 우린 또 3배를 좋아하는 화끈하네. 민족이니까. 화끈하네. 네. 예. 주식 투자를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그런 걸 해야지. 그 어중간하게 뭐 그렇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이거 자체가 이제 선물 ETF는 승인해줬던 가장 큰 지금까지 SEC가 승인 안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이게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너무 작아서 시장 조작의 위험이 있다. 누군가 세력이나 누군가가 시장에 물량을 던짐으로써 가격 예. 변동성을 임의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시장 조작의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그게 SEC의 네, 논리입니까? SEC의 그 논리였습니다. 그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작아서 네. ETF를 허용해 주면 그 ETF에 가입하는 사람이 100만 원어치 가입하면 그 ETF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는 그 100만 원 받아서 비트코인을 100만 원어치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팔래 그러면 또 팔아서 돈 주고 이러면 되는 맞아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SEC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물 ETF를 승인해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운용사들은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면서 논리 예. 중에 하나가 선물 ETF는 이 CM이나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이제 규제 당국 하에 있는 거래소. 예. 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돼 그렇죠. 있다. 상장돼 시카고 있으니까 선물 거래소에. 그렇죠. 거기를 상품거래소에. 이용해서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시장 조작의 위험이 없다. 어차피 다 공개되어 있고 정부가 SEC가 알려고 하면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위험성이 없다라는 논리를 들었고요. 그래서 선물 ETF가 통과가 됐습니다. 승인이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CMA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로만 하는 그쵸. 거야. 네. 요거 선물 사는 거나 요 선물로 ETF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네.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ETF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음. 이게 사실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현물 ETF가 핵심이다. 이제 자산 운용사들은 현물을 해야지. 그러니까 CM이 한 곳에서만 선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장돼서. 예. 비트코인 선물이.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게 지금 제가 차트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게 보시면 지금 네, 이게 선물 ETF
지금 네. 상장된 규모입니다. 지금 총 6가지가 있는데 미국에 총 10가지가 지금 상장되어 있거든요. 선물 계약, 선물 선물 비트코인 선물 ETF가. 예. 그래서 이게 상위 6가지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규모 해봤자 규모가 안 커요. 1조 약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1조 달러. 네, 1조 달러. 1조 원. 원이에요? 네, 12억 달러. 다 합치면 12억 달러 정도 되고 1조 그 원. 1조 6천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다 합쳐봐야. 그 시장이 너무 조그만 거죠. 이걸 좀 더 확대하려면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CM에서만 선물 계약 이루어진 걸로는 좀 부족하다. 좀 더 확대해서 공급량도 늘리고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자산운용사들. 선물 ETF를 해야 규모가 크다? 맞습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이게 선물 ETF는 CM이라는 한 곳에서 CM이랑 CBOE 시카고 옵션 거래소 네. 이 두 곳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이 두 곳이라서 이 두 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현물 ETF를 하면 이 두 곳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코인 현물 거래소가 뭐 하나 둘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수요를 끌어당기고 싶었던 거죠. 거래도 활발해지고 그렇죠. 거래도 훨씬 활발해지고. 그 지갑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서 코인 거래소에 계좌 둘 줄 몰라서 또는 그쵸. 귀찮아서 네, 안 했던 대부분 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 물량을 좀 끌어오고 싶어 했던 것도 있습니다. 기관 물량. 이게 특히 요즘처럼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선물 계약은 그 선물 계약 만기일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전략을 짜서 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분명 존재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자산운용사들은 현물 ETF를 꼭 필요하다. 이 시장이 크려면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별개로 사실 이거 지금 언급하고 사실 이게 블랙록이라는 초대형 이제 자산운용사 전 세계 가장 큰 자산운용사로 뭐 자산운용 규모가 9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9조 달러면 애플 시가총액 2조니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신청할 정도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승인이 쉽진 않을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네, 여러 가지 이유는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쉽진 않다. SEC가 워낙 반대가 심했어요. 반대하는 명분은 시장 조작의 위험성이 너무 크다. 선물 계약은 선물 ETF는 CME와 CBOE 같은 이 제도권 안에 있는 거래소, 규제 당국 하에 있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하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데 코인 거래소는 못 믿겠다는 거군요. 이게 금융권 안에서는 코인 거래소는 인가가 된 게 없습니다. 예. 미국 내에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여기서 믿냐. 자기들끼리 장난치면 네, 믿을 불과 수가 어떻게 없다. 하느냐. 투명하다. 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안 해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블랙록이 하더라도 사실 부정적인 블랙록이 워낙 이게 승률이라고 말하기도 좀 웃긴 것 같긴 한데 블랙록이 신청한 ETF는 99% 전부 다 통과가 됐더라고요. 예. 승인이. 그래서 블랙록이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기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쉽지 않다는 관측이 좀 많긴 했거든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안 될 거다. 예. 근데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에서 요 그레이스케일은 디지털 자산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최초의 자산 운용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거 2013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디지털 자산. 코인 전문 네. 자산운용사. 네. 음. 그래서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인기를 끌었던 게 GBTC라는 네. 거예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상품. 신탁. 네. 그래서 펀드네요. 그러니까 코인 맞습니다. 펀드, 맞습니다. 비트코인 펀드. 코인 펀드를 펀드를 받아다가? 그 2017년도에 만듭니다. 가입하고 이제 해지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ETF는 거래소에 거래되어 있는 거 사고 팔고인데 팔고. 그거보다는 조금 불편하게 가서 가입하고 와서 또 해지하고. 판매하고. 그렇죠. 그게 2013년도에 그레이스케일 만들어지고 나서 그런 비슷한 상품 계속 만들다가 이게 GBTC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2016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차트 하나를 갖고 왔는데 예. 이게 GBTC 프리미엄 지수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프리미엄이란 의미가 이 가격 0%라고 하면 이 GBTC 한 개 가격이 이제 동일한 가격에 100원이면 100원에 사고 팔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플러스로 만약에 100%로 간다라고 하면 100원짜리 200원 줘야지 살 수 있다.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50%가 되면 100원짜리 50원 주면 살 수 있다. 예. 그만큼 인기가 실제 없으니까. 가치, 실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과 저거는 GBTC. GBTC. 네, 그레이스케일에서 판매하는 상품. 저건 저건 펀드라면서요. 펀드라면서요. 네, 펀드 상품. 펀드가 어떻게 가격이 있어요? 이 재밌는 게 이게 머리를 굉장히 그레이스케일이 여러 가지 썼었는데 2013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기관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연금 같은 대규모 예.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도 퇴직연금을 좀 빨아들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 가상자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레이스케일은 GBTC라는 게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판매하고 판매금을 받으면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서 갖고 있습니다. 벅쇼 헤드웨이처럼 해서웨이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 주당 가격이 주식 가격이 지금 22달러 정도 개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주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사면 산 만큼 비트코인을 시장에 사서 이제 수탁사에 이렇게 저장해 야, 이런 사실상 식으로. 비트코인 ETF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을 소유한 거 이외에는 다른 게 전혀 없는 그런 오로지 그쵸. 비트코인에만 올인한 그 회사를 상장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까지 오릅니다. 2017년도에 아하.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올랐을 시기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기관들도 비트코인 사고 싶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라도 우회적으로 담자. GBTC를 사는 거죠. 아, 그래서 비싸게 서로 사더라도. 그렇죠. 비싸게 사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르면 우리는 이득이니까. 그래서 이걸 서로 사려고 하다 보니까 100% 넘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배 가격에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2배 이상의 와, 가격을 와. 주고 샀던 거죠. 그런데 와.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니까 예. 인기가 점점 좀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이 상품의 가장 큰 문제가 시장에서 환매가 안 됩니다. 환매. 그러니까 산 걸 다시 현금으로 뺄 수가 없어요. 누군가한테는 팔 수 있으나 맞아요. 장외 거래로만 팔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회사 주식을 상장시켜 놨다면서요. 네. 그럼 근데 그 회사 주식을 팔면 그게 엑시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상품 자체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게 아니다 보니 금융 상품화 사실 우회적으로 했던 거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편법 같기는 네.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 자체 설계를 할 때 허가를 받으려고 그런 조치를 취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환매를 임의로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상장은 돼 있는데 네, 상장되는. 그러니까 6개월 만기로 이렇게 롤오버가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예. 비트코인 이제 제가 이렇게 만약 10주를 샀으면 10주의 가격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이 사실 제가 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회사가 비트코인 그쵸. 10주를 산 회사의 주식을 나는 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반대로 다시 비트코인을 바꿔서 가지고 가고 싶어. 그걸 못 해요. 그건 안 된다. 네, 그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이 주식을 장외 그렇지. 시장에서 그냥 주고받은 이제 장외 시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행위만 강해요. 그렇지. 네, 그럼요.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그렇죠. 사놓고 나는 네가 갖고 있는 애플 주식을 달라. 그거 안 그러면 되지. 그건 안 되지. 그거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장외 시장에서 거래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 그러다 거래량이 보니까- 적은 네, 회사 주식이었군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인기가 없어지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고. 네, 그러니까 손실 보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빨리 팔고 싶은데 팔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에서 보듯이 2021년도 되자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아. 역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한때 지금 50%까지 됐었는데 이번에 소송 나와가지고 한 15%에서 20% 사이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까지 오르긴 했었죠. 저게 0보다 낮다는 건 우리 주식 시장에서 PBR이 1보다 낮은 그쵸. 주식이라는 거와 같은 의미죠. 맞습니다. 차라리 저 회사 청산하고 갖고 있는 비트코인 다 팔면 이 주가보다 더 높게 그쵸. 배당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는. 이미 주식시장 PBR 1 미친 널렸습니다. 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투자자들은 빨리 이거 받고 싶은데 이게 현금화해서 빨리 나 힘들 때 빨리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래. 사용하고 싶은데 써야 되는데 네, 그럴 수가 팔리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수료도 2%나 됐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수수료가 높았던 무슨 수수료요? 이게 구입
수수료가 구매 중개 대행이니까 사실상. 중개 수수료가 2%나 붙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붙어 있었던 상품이라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고 GBTC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을 때는 사실 불만 아무도 없죠. 근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팔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팔리지도 않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도 그렇게 막대하게 물고 팔고 싶어도 쉽게 팔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소송 걸겠다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죠. 근데 그 회사 주식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건 그 회사 책임은 아닌데. 맞아요. 어. 그래서 책임은 아닌데 그렇지. 이거 살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그쵸. 우리도 답답합니다. 맞아.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러면 이걸 현물 ETF로 전환을 하자. 현물 어차피 상장은 돼 있으니 같은 얘기니까. 네, 현물 ETF로 전환하면 내용상 똑같은 거 아니냐. 네, 그쵸. 현물 ETF로 그러면 하는 거랑.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사고 네. 파는 형태로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도 SEC한테 요청을 했죠. 예. 우리 이거 GBTC 현물 ETF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이 승인 승인 해줘. 좀 해줘. 사실상 이게 현물 비트코인 ETF랑 같은 개념이잖니. 그치.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예. 당연히 SEC에서 안 된다고 했죠. 이건 근데 왜 해줄 수가 없다. ETF로 바꾸려고 하죠? 그렇게 홍보하면 매수세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이게 너무 마이너스가 심하다 보니까 이 회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DCG라는 곳에 산하에 있는 관계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또 몇 번 했던 역사와 같은데 이게 테라와 FTX와 이게 하나로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또 테라가 나옵니까? 네, DCG라는 곳이 예. 굉장히 큰 이제 디지털 자산 커런시라는 그룹인데 디지털 자산만 취급하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 산하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이런 펀드 상품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제네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있고 제네시스 캐피탈 있고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있어요. 캐피탈은 당연히 가상자산으로 대출이나 이런 거 해주는 곳이고 트레이딩은 제네시스 산하에 있는 곳인데 자기네들 자산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서 운영 수익을 얻는 곳이었어요. 근데 요곳에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FTX에 굉장히 큰 돈을 넣어놨었습니다. 약 1억 6천억 달러. 그래서 2억 달러 가까이를 FTX에 넣어놨는데 FTX 지금 어떻게 됐어요? FTX가 뭐였죠? 망했지, 미국 망했지. 거래소. 망했지. 미국의 사설 거래소였는데. 네, 미국 최대 거래소였죠. 근데 그게 파산했죠. 망해버렸죠. 분식회계 예. 발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은 이제 돈이 없어요. 예. 돈이 없는데 이게 제네시스가 DCG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있었어. 또 대출을 해준 게 있었어요. 예. 자기 모회사에. 그래서 그거 내놓으라고 어. 하니까 DCG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레이스케일이나 빨리 자금을 다시 수혈해서 마련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레이스케일도 빨리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 자산도 여기에 또 자기네들 것도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소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레이스케일 GBTC에 지금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몇 개나 있을까요? GBTC 이게 그 조금 전까지 우리 펀드 이름은 알았어요. 네. 그게 GBTC. GBTC. 그쵸. 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네, 근데 지금 주인공은 거기 네, 여기 같은 애. 같은 그 친구예요. 거기에 어.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 GBTC 같은 경우에는 주식 팔아가지고 주식 판매 대금으로 비트코인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유상증자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비트코인 계속 사다가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데 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쌓은 비트코인이 거, 네. 얼마나 되느냐? 몇 개나 될까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과 동일하겠죠. 비슷하겠죠. 그렇겠죠? 몇 개나 될까요? 이 시가총액 16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와. 그래서 이게 개수로 비트코인 개수로 20조 하면 넘네. 네, 20조. 그렇죠. 21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숫자만 보니까 62만 3천 개 BTC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전체 발행량 대비 3.4%.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에 네, 전 세계 발행 고래네 고래. 어마어마하네. 이게 사실 그 전 세계 비트코인 갖고 있는 기관 중에 두 번째. 이 친구가 가격 올렸구만. 와. 그래서 이게 사실 가격 올렸다고 사실 여기는 사실 묶여 있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놓기만 하고 뺄 수가 없어요. 팔면 폭락하니까. 팔 수도 지금 업계 막혀 있어가지고 그렇지. 처음부터 여기서 네. 돈 필요하신 분은 이 회사 주식을 주식을- 팔아서 쓰시지 네, 이 그쵸. 회사 보고 니네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팔아서 놔줘 이러지는 그거- 말아라. 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비트코인만 쌓아놓은 게 지금 62만 3천 개인데 네. 비트코인이 이게 이 물량이 이제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이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고 사실 이게 승소를 했잖아요. 예, 이 재판 자체가 승소했다는 게 ETF 전환을 이렇게 하려고 승인 신청을 했는데 SEC가 당연히 거절했다고 했잖아요. 예. 거절한 거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이 다시 행정 소송을 했구나. 네, 행정 소송을 했습니다. 이거 다시 이거 잘못된 거 절차상 문제가 있다. 예. 이거 다시 해주라. 그래서 네, 재검사를 다시 해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해달라라는 소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검토에 다시 이제 SEC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아. 완전히 오케이 해준 건 아니고. 네, 재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SEC에서. 소송의 요지는 우리가 사실상 비트코인 ETF인데 그걸 이름을 비트코인 ETF라고 바꾼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냐 근거가 뭐냐 뭐 공무원 맘대로 하는 거냐 이 나라 행정은 이라는 소송이었겠고 네. 네. 판사는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어. 이 소송도 판결문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어 그래요? 사실 몇 장 안 되더라고요. 몇 장 안 돼가지고 읽어봤는데 이게 이게 그레이스케일은 굉장히 자세한 자료를 자기네들 유리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게 선물 ETF는 이미 승인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 것도 선물 ETF랑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고 현물로 전환해도 아무 문제가 시장 조작에 문제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선물 ETF 지금까지 상장되어 있는 선물 ETF 가격과 실제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비교를 했어요. 이게 그걸 만약 비교해서 그게 만약 일치가 된다라고 하면 현물 ETF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 구조를 갖고 오기. 선물 ETF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가격이 격차가 없었다는 거지. 그쵸. 가격의 격차가. 그러니까 선물 ETF 가격과 현물 ETF 가격의 흐름이 거의 유사하더라. 유사하다. 그걸 이제 데이터로 제출을 했던 거예요. 그건 현물 ETF 가격을 선물이 반영해서 그렇게 된 거고. 맞아요. ETF를 허용하면 불안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쪽은 그거 허용해주면 그 고래들이 막 들어와서 ETF를 들었다 놨다, 비트코인을 들었다 샀다 또 들었다. 팔았다 하니 맞아요. 그 과정에서 변동성도 크지만 변동성 큰 거야 시비 걸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무슨 그 불공정 거래가 일어날지 그렇죠. 그 아무도 보증 못하는 시장에 맞아요. 있는 거를 우리는 못 해준다는 거니까 그 논리와 그 논리는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SEC는 그런 주장을 안 했어요. 반론을 제기 안 했다. 반론 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그레이스케일만 이런 관련 자료, 그래서 자기네들 자료 현물 ETF를 전환했을 때 현물 가격, 뭐 SEC는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고래나 이런 예, 세력들에 의해서 현물 가격이 시장을 그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예. 시장 조작의 위험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물 가격을 방금 선물은 추종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선물 가격을 바탕으로 따져보니까 그대로 일치하더라. 그런 시장 조작의 위험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로 전환해도 시장 조작의 위험은 없는 걸로 보인다라는 근거 자료를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합니다. 법원에. 근데 법원에. SEC는 그거에 대한 반론 자료를 이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네, 연못에서 수영하는데 괜찮으니까 바다 수영도 괜찮다는 주장 같아서 맞습니다. 좀 이상한데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같은 상품이면 같은 조건이고 같은 성격이면 동일 조건이면 당연히 그 역시 동일한 거면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이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하기야 뭐 해주려면 해줄 수 이론적으로 없는데. 보면 그래서 선물 ETF를 결과적으로 선물 ETF를 허용했으면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현물 ETF도 해줘야 마찬가지로 된다.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선물 ETF 맞는 것 같아. 자산운용사만 특혜 주는 거다. 맞습니다. 진짜 문제면 선물 ETF도 하지 말아줬어야지. 맞습니다. 네. 그 그렇지. 주장하는 그렇게 논리는 들어가야죠. 딱 그걸 거예요. 맞지. 선물 맞습니다. ETF를 해줬으면 현물도 해주는 거고. 그렇지. 그렇죠. 한 거지. 얘만 되고 얘는 안 되는 그쵸. 게 말이 돼? 어차피 동일한 상품이기 때문에. 왜 나는 허가 안 해줘?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SEC 는 주장은 먹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SEC는 선물은 시장 조작의 위험이 없고 우리가 살펴보면 없고 현물은 시장 조작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안 해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이게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한 거 보니까 선물이나 현물이나 어차피 시장 조작에 시장 같이 조작할 움직이지 않냐.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같은 레이어에 있는 상품으로 보인다. 그러면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너희 다시 재검토해라가 됐던 거죠. 그래서 솔직히 해주기 싫어서 안 해준 건데, 그치? 그렇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따지고 물어. 그래서 못된 놈들 같아서 안 해줬는데 어떤 놈이란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야. 막막하지. 네, 사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GBTC 그게 통과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도 28,000달러, 3만 달러까지 올랐거든요. 예. 25,000달러에서 올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다시 가격이 내려오면 다시 지금은 25,000에 6,000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SEC는 항상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게 현물 ETF 사실 선물 ETF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게 현물 ETF 같은 경우에 시장 조작이 너무 잘 일어날 것만 같아. 그래서 블랙록도 사실 2023년 6월에 올해 6월에 원래 처음에 신청을 했어요. 현물 ETF 상품을. 근데 한번 반려당했어요. 그 반려당한 이유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감시 공유 계약이 빠져 있다. 감시 공유 계약이 뭡니까? 그래서 감시 공유 계약은 이제 거래소하고 발행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내역과 발행사에서 판매하는 그 내역이 일치하는지 그래서 네.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서 이상 거래가 발생한다. 만약 세력이 장난질하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SEC한테 제출을 하러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그게 현물을 실제로 사고 파는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하고 이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이제 블랙록 같은 이런 회사하고 이제 자기네들 이제 판매하는 거래 내역을 보면 장난질하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해라. 그 부분이 빠지면 이건 이 조건이 안 된다. 승인 조건에 빠진다라고 해서 블랙록은 급하게 이제 추가를 했죠. 원래는 블랙록이 나스닥만 그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있었거든요. 근데 현물 ETF는 나스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다양한 거래소, 거래소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업비트 같은 곳에서 그렇죠. 네. 업비트나 이런 곳에서 사야 되기 때문에 블랙록이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추가를 하죠. 그래서 추가를 해서 다시 신청한 게 7월 19일 날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블랙록이. 그래서 이게 그레이스케일 판결에서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제기를 됐던 거긴 한데 이 감시 공유 계약까지 시장 조작의 위험성 문제로 이렇게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와 감시 공유 계약을 맺어서 제공을 한다 하면 이상 거래나 세력들의 장난질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네. 라고 블랙록은 주장하면서 가는 거고 이제 SEC에서는 지금 아직 명확한 입장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아? 고 해서 정보 공유 계약이라는 게 또 하나 더 추가로 약정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감시 공유 계약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시 공유 계약은 이제 그 민간 사업자끼리 발행하는 사업자끼리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서로 거래 내역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우리끼리 봤더니 문제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거 당국에 신고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건데 정보 공유 계약은 SEC 같은 규제 당국이 그 거래 내역을 직접 살펴봅니다. 그래서 살펴보다가 이상 있는 거 우리가 봤을 때 이상 있는 거 잡아내. 예. 이렇게 하는 게 감시 정보 공유 계약인데 업체들은 싫어하죠. 직접 들여다보니까 압수수색. 그렇죠. 느낌이지. 사실상 압수수색 느낌이다 예. 보니까 고객들도 싫어하겠죠. 내가 사고 파는 거 이렇게 전부 다 까발리는 게 싫은데 이게 정부기관이 다 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긴 하죠. 그래서 그래서 서로 공방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도 공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소송에서 ETF 만들어 달라는 쪽이 이겼으니 이겼다면서요. 재검토하라는 사실상 재검토라서 재검토해라. 이게, 만들라는 게 무시하지는 아니고 마라. 그렇죠. 무시하지는 말고 그런 다시 거예요? 한번 상장시켜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장시켜라라고 하면 이게 진짜 가격이 뻥 뛰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슬쩍 들기도 하고 반대로 저는 이게 엄청나게 폭락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동시에 하긴 하는데 재검토해도 안 돼라고 답할 수도 있고 근데 재검토했을 때 안 돼라고 하려면 1심에서 나온 판결 논리에서 이제 빠진 부분을 새롭게 다 만들어야 돼서 근데 그 논리가 선물 ETF 관련된 거잖아요. 선물 ETF 승인해 준 걸 바탕으로 그레이스케일이 논리 구성을 한 걸 이제 법원에서 받아준 거라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든 그렇겠네요.
넘어가야 깨면 되는. 되겠네. 그렇죠. 그 깨는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죠. 지금까지 현물 ETF와 선물 ETF가 같이 움직이고 안정적이었던 건 선물 ETF가 현물 가격을 잘 따라갔기 때문인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ETF가 허용이 되면 현물 비트코인 시장이 안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물 ETF 시장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거래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러니 안 해주는 겁니다라고 하면 뭐 설명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선물 ETF 사실 그건 이게 SEC가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오냐에 따라 약간 다르겠죠. 달라질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사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음. SEC라면 사실 시간도 굉장히 이렇게 소송도 오래 끌었으면 이 정도는 준비해서 사실 왔을 거라고 우리가 다 예상을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네. 이게 된 거죠. SEC 공무원이 재판 대응을 게을리했다. 이게 그런 거죠. 게을리했는지 아니면 자료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마땅한 게 없다. 논리가 없던지. 없던지가 되겠죠. 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쉽진 않아 보이긴 그러게요. 하죠. 제가 뭐 논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게 뭐 끄덕끄덕 되는 논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허용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까지 보면 예. 제가 차트 하나를 또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현물 ETF를 지금 신청한 곳들 리스트입니다. 엄청 많네요. 9곳이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한 번쯤 들어봤던 유명한 자산운용사들 그러면 손꼽히는 자산운용사들인데 이게 여기 보시면 관보 개시 일자 이때가 이제 신청됐다고 공지를 하는 정부에서 예. 이제 공지하는 날짜인데 이 현물 ETF SEC의 규정을 보니까 이 승인 신청까지는 최종 이렇게 연장을 해서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초까지 내년 4월까지는 뭉갤 수 있어요. 뭉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9월달 건 뭉갰어요.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가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걸. 그걸 승인 시점을 넘긴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차례 돌아오고 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기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재밌는 게 블룸버그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 예전부터 확률을 이렇게 공개를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레이스케일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승인 확률이 50% 정도로 봤어요. 근데 이게 그레이스케일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게 올해 안에 현물 ETF가 나올 확률을 65%. 도박사들끼리 서로 얘기 걸어본 결과 뭐 사실 도박사 블룸버그에서 이제 자료 분석 그 예측 자료로 낸 거라서 도박이라고는 좀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그쵸.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현물 ETF가 나올 확률이 9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돌아가는 모양새 보니 저거 그쵸. 현물 ETF 허가 안 해주기는 어렵겠네. 맞아요. 라고 맞아요. 다들 생각하는 쪽으로 그쵸.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SEC에서 이번 그레이스케일 소송에서 지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이제 항소해야 되잖아요. 예. 첫 번째 이제 방법이 이제 항소가 있는데 항소하려면 1심에서 이제 부서진 논리 구성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어머나. 문제가 있죠. 근데 1심에서도 못했는데 2심에서 얼마나 준비가 이루어질지 사실 어머나. 쉽진 않아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심플하죠. 그러면 재심사에 들어가는 거죠. 재심사에 들어가서 기존 1심 논리대로 야. 우리가 잘못 판단했으니까 오케이 이거 그냥 승인해줄게 승인. 하면 이제 또 다들 깔끔하게 어떡하냐. 승인될 테고 많이 가격 오르겠죠? 그러면 사실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소송 이후 이제 선택지가 이제 심사인데 불승인이 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불승인 나는 경우에는 아마도 정보 공유 계약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 잘 안 된다 거래소가. 네. 이게 공유 계약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 시세 조정하는 거 막기에는 좀 부족해. 라는 논리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1심에서는 그 부분이 다뤄지진 않았거든요. 네. 1심에서 다뤄지지 않는 논리 중에서 그게 유일하기 때문에 이게 불승인을 한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정보 공유 계약까지 해야지 안전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논리를 갖고 올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심플합니다. 선물 ETF 그냥 상장 폐지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알았어. 선물 ETF 상장 너희들 폐지할게. 선물 ETF랑 현물 ETF랑 둘 다 죽여. 똑같은 거라고 자꾸 하면서 이게 어. 해달라고 하니까 와. 오케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판단했어. 우리가 잘못 판단했고 인정. 그 대신 이제 그랬겠구나. 선물 ETF 그냥 상장폐. 근데 그건 쉽진 않긴 하죠. 네,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 그런 거다. 기관들 내가 입장에서는 아주 큰 실수를 했네 아주. 아주 내가 큰 실수를 그런 했어. 거야. 그런 거야. 왜 그때 그런 선택을 없애야 해서 되겠네 아주 현물. 그래서 아예 상장 폐지를 할 수도 그럴 수 있다. 있다? 그러면 현물 ETF 해줄 논리가 없거든요. 어차피 선물 ETF도 안 해주는데 야. 현물 해줄 이유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아니 근데 기관들은 가격이 변동하는 거에는 다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모양이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금도 했고 유가도 했고 뭐 다 했는데 이것도 가격은 변동하네. 맞아요. 이것도 좀 투자하면 하고 안 싶은데 되겠니? 이 친구들아 영광굴비 ETF 만들면 되겠니 그럼? 그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SEC의 얘기고.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현물 ETF 나오면서 굉장히 장밋빛 미래를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 오를 거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근거 중에 가장 큰 유사한 사례로 대부분의 전문가 금을 들고 있죠. 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 2004년도에 이제 ETF 현물 ETF가 등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차트 하나를 갖고 왔는데 금 ETF가 2004년도에 이렇게 출시되니까 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총 4배가 올랐거든요. 금 현물 ETF 나온 다음에 네,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ETF 현물 ETF 나오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 보고서를 보면 뭐 1년 안에 200억 달러치 정도 기관 자금이 들어올 거다 현물 ETF 시장에. 200억 달러. 네, 그 정도는 최소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현물 ETF가 되면 내년 안에는 12만 달러 비트코인이 그래서 1억이 넘어갈 거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오로지 수급이니까. 네, 그렇죠. 이거 금 같은 경우에 사실 다시 이거 차트를 보시면 약간 맹점이 있긴 합니다. 기간이 있어요. 2004년부터 약 20년. 20년간 4배가 올랐어요. 20년간 웬만한 자산은 4배 오르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상률 치면 크지는 않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S&P 500 지수만 보니까 4.5배가 올랐더라고 같은 기간 동안. 네. 그냥 주식이 더 많이 올랐던. 이게 보면 그렇긴 한데 맞아. 또 다른 사례는 구리 같은 경우에도 현물 ETF가 같은 논리로 현물 ETF가 나왔는데 구리는 현물 ETF가 나온 이전이랑 이후랑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으로 이게 나와도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최소한 그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현물 ETF로 전환되면 이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게 그냥 어떤 펀드 회사 주식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뭔가 싶어서 안 샀는데 그쵸. 사실상 이름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바꾸는 셈이니까. 이게 여기 지금 프리미엄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2021년도에 들어가신 분들부터는 다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럼 저 주식을 우리 지금 살 수 있어요? 지금은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주식이 거래가 안 돼요? 네, 지금 거래 안 돼요. 상장된 주식이라면서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는 게 거래 정지 그래서 시켜놨어요? 거래 정지를 다 시켜놨습니다. 장흥에서 저걸 사야 되겠구만. 왜요? 오를 것 같아? 최소한- 프리미엄은 오를 것 같다. 최소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치보다도 싸게 거래되는 주식이네. 그렇죠. 싸게 거래되니까. 근데 저거 현물 상장 안 되면 또 휴지네. 근데 현물 상장이 돼도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면 같이 올라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지적하는 분들이 그게 있어요. 이게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GBTC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이 몇 개냐. 60만 개가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현물 ETF가 되면 이게 시장이 풀립니다. 이제 손실 본 사람들 팔기 시작.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파는 지금까지는 파는 물량은 없었는데 예. 계속 시장에서 사가지고 넣어놓기만 했지 시장에 다시 뿌려지진 않았어요 이게. 근데 반대로 현물 ETF가 되면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가 있어요. 야, 그럼 3.4% 비트코인이 내릴 때는 너도 나도 그 ETF를 팔겠고 그쵸. 팔면 ETF 운용사가 받아줘야 되고 그쵸. 그럼 ETF 운용사는 이 받아준 ETF를 팔아야 그 돈으로 되는데. 바꿔서 직원 월급 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GBTC가 현물 ETF로 전환되면 이제 단기간에는 굉장히 큰 GBTC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순간적으로는 오르겠죠. 그렇죠. 블랙록이나 이런 사이즈 큰 기관들이 워낙 크게 대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 기관들이 현물 ETF를 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이제 브로커리지 업체 이렇게 다 맺어놓은 곳들이 취급하기로 그럼. 다 되어 있다고 다들 담고 싶은 하더라고요. 데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서로 살려고 이렇게 특히 블랙록이 하면 최소한 평탄 치겠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네, 그 통찰력 가득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예. 하십시오. 그동안 SEC가 네, 저거 안 해준 이유가 네, 선물하고의 차별성. 그 무슨 핑계 아니 명분은 뭐 거래소가 뭐 투명하지 않고 뭐 뭐 다양한 명분은 됩니다만 실제로는 걱정하는 썸띵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내심 그것 때문에 다른 명분들을 대어가면서 안 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해주려면 해줄 명분도 있죠. 할 수 있죠. 뭐 구리 ETF도 있고 금 ETF도 있는데 뭐 비트코인 ETF 뭐 해주면 되지. 가격이 이상하면 전 세계 주요 거래소들 가격이 그때그때 좀 다르지만 다 해서 그때그때 평균 내서 가격 정보를 계속 주면 되지.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안 해준 이게 있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도 이게 중요할 거라고요. 이게 맞아요. 뭔지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가벼운 거면 얘라 해라 할 거고. 사실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봐요. 돌아오는데 문제적인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돌아오는데 왜냐면 잘 듣고 있습니다. 현물 ETF를 사는 곳이 예. 거래소잖아요. 네. 가상자산 거래소. 예. 거래소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SEC는 네, SEC는 인가받지도 않고 심지어 코인베이스도 지금 SEC가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현재 이제 10개 정도 현물 ETF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 감시 공유 계약을 대부분이 코인베이스랑 했거든요. 코인베이스랑 우리 거래 내역 같은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할 거야, 안전하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한번 전 세계 시장으로 한번 따져보면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거래되잖아요. 코인베이스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전 세계 시장 거래 일일 거래량 대비 코인베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 그럼 어딘가 다른 시장에서 누군가 큰 고래들이 비트코인 맞습니다. 가격을 끌어올리면 따라서 ETF도 끌어올라갈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코인베이스만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다른 거래소에서 발생한 거라면 전 세계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들을 못 믿겠다. 맞아요. 특히 이게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전 세계 거래소 순위 중에서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이 한 6위 정도 되더라고요. 6위에서 예. 10위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거래량 대비 비율로 따지면 한 8% 정도. 예. 1위는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바이낸스가 갖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바이낸스가 거래소 46% 중에. 정도, 예, 46%.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46%가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8%밖에 6%에서 8%밖에 예. 안 돼요. 그러니까 SEC는 그런 거죠. 이게 비트코인 거래량이 대부분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져. 그 가격도 사실상 공정 바이낸스가 가격도 정해. 바이낸스에서 이루어지는 게 공정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코인베이스는 8%, 6%, 8%밖에 안 되고 너무 차지한 비율이 낮아서 이것만 너희가 해서 이게 시장 조작을 방지할 수 있겠어?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코인베이스의 장점, 뭐 규제 기관이랑 가장 친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코인베이스 달러 기반의 그래, 가상자산 그래. 거래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크다는 거. 그런 맞아. 근데 저 채팅창에서 저분 비의 천사님께서 그걸 못 믿으면 코인베이스도 상장 폐지시켜야지. 거래소 맞는 만들어 말이네. 놓고 불안해서 저건 믿을 못하겠다. 수도 없는 거라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SEC랑 치열하게 지금 다툼이 있긴 한데 네. 뭐 증권성 논란이나 뭐 여러 가지 묶여 있긴 하죠. 그래서 있긴 한데 이제 코인베이스는 이제 가상자산은 거래하는 용도로 하라는 거지 이런 금융 상품을 만들었을 때 활용하라고 존재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CM이나 이렇게 전통 금융 기관들이 우리는 당근 마켓이다. 그렇죠. 돌멩이를 주고받든 뭐 바가지를 씌우든 그거야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다. 그거 약간 달라 보이긴 하지만 살짝 나도 달라 보이긴 하네. 제도 금융으로 넘어간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 금융에서 취급하면 예.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도 있고 믿을 수 있어.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렇진 않잖아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온도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데 그러면 차라리 전 세계 그 상위 거래소 한 10개 정도의 거래소를 그냥 공유 계약
파트너로 맺어서 예. 진행을 하자 어.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 거래소 상위 10개만 합치면 한 80% 이상은 되거든요. 예. 전 세계 거래량이. 그 정도를 감시를 해서 공유를 해가지고 이상한 애들 잡아내서 체크하면 시장 조작의 위험은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예, 문제가 바이낸스죠. 역시나. 네. 바이낸스는 법인 자체가 사실 미국에 있지도 않고 외국에 있으니까. 예, 예. 조세 피처에 있다 보니까 이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SEC나 이런 규제들 미국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한테 지금 굉장히 소송을 많이 걸어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낸스를 그 안에 포함시켜서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뭐 청영은 그걸 아니까 일단은 미국 내에서 가장 규제 당국이랑 친하고 우리가 믿을만 하고 이런 곳이 어딜까 봤을 때 코인베이스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우선적으로 맺어서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그 남미 쪽에 있는 최근에 나왔던 건데 남미 쪽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이제 현물 ETF를 만드는데 이게 SEC 논리는 그거였잖아요. 가상자산 거래소 믿을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 그래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냥 그러면 우리는 깔끔하게 거래소를 끼진 않을게 감시 공유 파트너로 그냥 CM이나 CBOE의 가격을 현물 가격처럼 우리는 추정을 해서 현물 ETF를 발행할게 라는 식으로 또 우회적으로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 이미 선물 ETF는 있다고 했는데 네. 선물 ETF는 그 선물 그 마감하는 날 결제일 날 네, 결국은 승부는 그날 현물 시장에서 얼마 거래됐느냐를 놓고 이제 맞아요. 승부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참고하는 현물 거래 시장은 어디입니까? 이제 CM에서는 주요 거래소를 공정 가격으로 만들어서 평균 가격 만들었다 네, 이거죠? 네, 평균 가격으로 만들어서 그래. 활용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고 있죠. 그래도 평균 가격으로 만들면 큰 왜곡은 없을 거야라고 그렇죠. 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 따라가는 ETF 만들게요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 없어도 우린 CME만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믿을 만한 이런 가격으로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던 거죠. 그럼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결국? 사실 이게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전문가들한테 제가 많이 취재를 해봤거든요. 예. 국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시간 문제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 어쩔 되긴 수 될 없이 거다?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그럼 이더리움 ETF도 될 거고. 이더리움 ETF, 현물 ETF가 이번에 신청을 이제 시작을 예. 했죠. 예. 그래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근데 딱 이더리움까지가 이제 커트라인일 것 같은데 가상자산으로 이런 상품화하는 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더리움 좀 더 논란이 있어서 이더리움 물론 이더리움 증권이다 아니다 논란이 약간 있다 보니까 스테이킹이랑 엮여 있어서 증권이니까 네. 이거는 SEC로부터 다시 한번 검사받아야 돼.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더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은 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사실 사실 그건 떡인지 돌인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오히려 규제를 할 근거가 없죠. 그렇죠. 그냥 사실상 깔끔하죠. 비트코인은 사실 깔끔한 상품. 불이 같은 거니까. 네, 그렇죠. 그냥 비싸게 사겠다면 사는 거지 뭐. 뭐 어쩌겠어 그거. 그렇죠. 비싸게 그런 사겠다고 거는 하면 규제를 네, 가격만 이렇게 쉽지 변동이 않아요. 일어나서 이제 차익만 볼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진짜 자칫하면 또 저세상 자산이 되겠군요. 가는 걸로 가는 방향인 건 같은데. 네, 그렇죠. 결국은 될 수밖에. 그럼 요즘 없긴 하죠. 비트코인 가격에는 그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즉,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안 되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까? 요거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조금 올라가는 건. 사실 반영이 현재로서는 이게 반영됐다가 금방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소송 때도 네. 됐다라고 하니까 쭉 굉장히 올라갔다가? 쭉 올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바로? 제자리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물 ETF가 출시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반영이 돼서 올라갈 거.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수요가 이제 쭉쭉 들어갈 테니까. 그렇지. 이게 수요가 발생할 테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 아직은 같은데 불확실하니까. 지금은 불확실해서 지금부터 사실 이게 내년 1분기까지 미룰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가만히 보기엔 좀 힘들긴 하죠. 야, 조금씩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갈 수밖에 없을 거. 이게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 제가 표 하나 또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예. 이건 이 선물 ETF와 현물 ETF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운영사, 자산 운영사 입장에서도 결국 선물 ETF보다 현물 ETF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용 방식 난이도도 선물 ETF는 만기일이나 선물 가격을 또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난이도도 어렵고 우리가 그러게. 추정하기. 근데 현물 ETF는 심플하죠. 그 현물 그냥 사면 끝나니까. 그 현물 가격 그냥 사면 그래요. 보관하면 끝나기 때문에 비용도 수수료가 여러 가지 보수가 많이 선물은 붙을 수밖에 없어서 한 1.5%에서 2% 사이로 지금 부과되고 있고 현물은 훨씬 낮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초자산 가격 추정도 이제 만기일까지는 고정 선물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슨하게 되지만 현물은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들은 대부분 현물 ETF를 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의 방향성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고요. 이제 규제 당국이 약간 다르게 보긴 하죠. 규제 당국이 이제 위험한 게 이용자 보호, 투자자 보호 입장에서는 이제 세력이 가격을 임의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SEC가 그동안 막아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진짜 거래소들 잘 못 믿겠는 걸 이런 거라면 그 논리는 깨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럼 거래소 가중평균에서 만들어 볼게요라고 하면 어떻게 맞겠어요. 다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1억씩 뻥 튀겨놓으면 어떡하냐 인간적으로 아닌 건 아니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안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다고 흙 퍼오지 마 그런 거라면 어떤 논리로든지 안 해주겠죠. 그쵸. 안 될 텐데 어떤 논리인가가 참 궁금해요. 그렇죠. 그래서 SC 사실 그레이스케일 재판에서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건 SEC는 과연 지금까지 계속 승인을 안 해줬던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SEC는 명확하게 공개를 안 하고 시장 조작의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못 해줘라고 했는데 그레이스케일 재판에서라면 사실 SEC가 뭔가 갖고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논리를. 근데 그게 없어서 그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캐나다인가는 이미 현물 ETF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에 존재합니다. 유럽에는 올해 8월 15일 날 예. 이제 상장이 됐어요. 캐나다에서 유럽은 네, 유럽은 됐고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이미 다 하고 있고? 2021년부터 했고 근데 규모가 너무 작아요. 거래가 잘 안 돼요? 규모가 작다는 게 그 말이죠. 네, 거래가 왜 이 비트코인 ETF인데 왜 안 사? 유일하게 시장 유일하게 돼 자체가 있다는데.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주식 시장 자체가요? 작다 보니까 유럽 시장이? 아무래도 그 ETF 자체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8월 15일 날 얼마 얼마 안 전에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올해 8월 15일 날 나와서 사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벌써 나왔구나 유럽에서는. 네. 그래서 자코비라는 거 6조 원 규모로 만들어져 지금 있거든요. 얼마 하냐 지금? 아직 5천만 원 되려면 멀었습니다. 그거 5천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니요, 한참 지금 많이 떨어졌지. 지금 3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26,000달러 정도 됩니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3천만 원대 예전에 한참 잘 나갈 때 그 한참 잘 나갈 때 정도였는데 8천만 원까지 갔었죠. 지금 반토막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캐나다에서 두 건이 지금 두 개 상품이 되는데 1조 다 합쳐봐야 1조밖에 안 돼요. 상품. 거래량 거래 대금이. 네, 그 유럽은 지금 6조. 그럼 미국도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 미국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보면 근데 미국은 워낙 사이즈 큰 애들이 처음부터 사이즈 큰 애들이 들어가 있다 그럴 수 보니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에 한 번에. 상장되는 거하고는 또 느낌이 그쵸, 그게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유럽하고. 그래서 우리도 다 미국 건 하지만 유럽, 캐나다 거 합니까 뭐. 그동안 비트코인 ETF 만들어줘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고민은 예. 비트코인 자산을 자기들이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고객 돈 네. 받은 그쵸. 돈이지만 그런데 이거를 만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을 만들어서 직접 코인을 사놓자니 이게 좀 그렇고. 그쵸. 불안하고 음. 큰일이잖아요. 이렇게 해킹당하고 또 회계 하면. 처리 문제도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물 자산, 비트코인 현물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가격 변동이 계속 바뀌면서 그 자산으로 인정이 지금까지 또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거래소에서 있었죠. 그럼 회원 가입해서 계좌 터서 거기로 하자니 이놈의 거래소 죄송합니다. 이 거래소들이 언제 망할지 모르고 말씀하신 대로 쟤들보다 우리가 더 큰 회사인데? 라는 생각도 드니까 그래서 ETF 우리가 투자하고 싶으니 ETF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얘기가 그쵸. 많았대요.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왜 유럽 ETF를 안 사지? 그럼 그렇게 많이 했던 분들이 8월 15일부터 그럼 그걸 사면 되는데 문제는 조금 사겠죠 뭐. 이제 조금 사니까 6조 정도 거래가 나오긴 한 건데 기대 이야기는 하죠. 사실 그 영향 거의 없는 걸로 보이긴 하고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다 보니 미국 시장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보니까 그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미국도 되면 우리나라도 됩니까?
그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예. 우리나라에서도 현물 ETF가 가능할까? 근데 예. 법적으로만 보면 가능합니다. 그걸 가능하다고요? 막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근데 해석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사야 되는데 그걸 금융이나 금융당국이 그걸 인정을 해줄까? 파트너로? 여러 가지 그런 해석상의 문제. 근데 해주려고 하면 오케이 그 인정해줄게라고 하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해석상의 문제들이 존재해서 쉽진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기류상 쉽지 않아 보인다. 유럽에 상장된 ETF는 어떤 거래소 가격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는 혹시 아세요?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왠지 분위기가 글로 자꾸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시중의 유동성은 똑같은데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려서 비트코인이 사실 그거야 하나에 2천만 원을 할 수도 있고 2,000원을 할 수도 있고 2,000억 원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다른데 유동성이 정해져 있는데 그쪽으로 유동성이 몰리면 당연히 다른 자산 가격, 주식 가격, 뭐 그쵸. 아파트 가격 뭐 다 떨어질 수밖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동성은 아니, 한정되기 똑같은 때문에. 자산인데 뭐가 내려가면 어떻고 뭐가 올라가면 어떠냐? 아니에요. 주식 시장은 그래도 우상향하는 게 좋은 게 그래야 주식 시장에 상장하려는 스타트업도 생기고 거기서 자금 조달도 하고 별별 나쁜 짓도 많이 벌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돌아가는 거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야 또 새로 짓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우리의 주거 생활이 하는데, 나아지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좋냐? 그럼 뭐가 좋냐 하면 비트코인 가진 사람이 해야죠. 좋지.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금값 오르면 뭐가 좋아? 그쵸, 2%? 그거랑 똑같은 라고 물은 논리긴 질문과 한데.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금도 ETF 있고 다 있는데 코인은 왜 안 돼라고 물으면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금이 처음부터 오르면 너희가 뭐가- 금이라고 안 하고 처음부터는 돈이라고 했다가 입장 바뀌니까 금이라고 하는 게 얄미워서 그래! 라고 하는 게 이제 2%의 속마음이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반대 논리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금이라고 사실 동일하다 생각한다는데 보니까. 2% 뭐 어떻게 네가 하겠어요? 뭐냐라고 하면 진짜 할 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블랙록 신청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총 10개 정도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예상하기 블랙록이 워낙 승률이 좋으니까 블랙록 것만 승인해 주는 거 아니야라는 또 목소리가 있긴 하던데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그렇지는 SEC도 이제 논리대로 따라가야 돼서 블랙록만 또 블랙록이 또 압도적 또 지위를 갖고 있어서 거기만 또 해줄 수는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주면 거기 지금 신청되어 있는 현물 ETF 상품 그러게. 전부 다 쭉 다 될 걸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의외로 중요한 얘기였네. 아 그리고 채팅창에 비트코인 그게 ETF가 되면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한 나라들 몇 군데 있잖아요.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그런 베네수엘라. 그런 데들은 그런 대박이지 거. 대박이야. 대박이지 사실 이게 비트코인 거기는 법정화폐로 이상해. 쓰다 보니까 이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안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예. 법정화폐로 쓰려면 근데 그렇지.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죠. 계속 오르는데 그걸로 그렇지. 결제하는 게 누가 사겠어요. 네, 아무도 없죠. 오히려 경제는 망하지. 망하는 수준이라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기는 갖고 있는 사람은 좋긴 하겠죠. 비트코인. 야, 네, 참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뭐 비트코인이 어디 이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제 와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예.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올 이야기. 것 같아. 자, 네, 디지털에셋 디지털에셋의 박근모 기자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희는 네. 저녁 먹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